잠재적 욕구, 경쟁자와 차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숨겨진 욕구, 즉 잠재적 욕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발견하려면 필요한 욕구의 형태와 욕구의 표현의 몇 가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표현한 욕구는 고객이 말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장기적인 기본적 욕구를 대신하여 단기적 문제에 대한 해결안과 기술적 특징으로 해결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시장 조사 방법은 이러한 욕구를 수집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고객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만을 욕구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매우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지 않은 욕구를 고려해야 되겠죠. 조사자들이 중요한 과업은 소비자들의 숨겨진 또는 잠재적 욕구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소비 맥락이란 소비자들이 소비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영향을 미치는 주변 상황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사회적, 문화적 및 상황적 맥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사용 상황은 마케팅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품이나 브랜드의 선택과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응답자가 막힌 코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초기, 중기, 치료 중 또는 낮이나 밤에 욕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와 소비는 각각 시간과 관련되어 확인될 수가 있겠죠. 또한 남들이 보는 제품의 구매, 선물 제품과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구매는 상황적 요인이 많이 다릅니다. 물리적 상황이나 욕구 상태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브랜드나 제품은 효과적인 포지션과 광고에 중요한 사용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구가 발생하는 상황을 탐색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품 선호도나 사용은 브랜드 비교에 근거하여 브랜드에 대한 일반적인 차이를 지각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주된 구매자나 사용자의 생활 양식, 가치관, 신념, 문화, 사회적 신분과 소득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사용자들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각각 다르죠. 또한 경쟁자의 다른 제품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브랜드를 구분하는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사점은 제품의 본래 기능인 제품 범주를 나타내고 차이점은 경쟁자 제품에 비해 강력하고 독특하고 신기한 속성을 말합니다. 중요한 속성과 결과는 고객의 선호도나 사용률을 증가하여 더 높은 시장 성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제품의 과거 사용과 기대된 미래 사용 간의 관계는 신제품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소비자의 사용 추세는 기업의 수익성과도 관련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 제품이 과거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자주, 더 적게 혹은 동일하게 사용하느냐고 사용 빈도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 감소나 동일한 사용은 이유가 각각 다르죠. 사용 추세에 대한 추적 분석은 시장 추세와 시장 성장의 잠재 영역에 대한 생생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대제품 분석은 사용과 관련된 지각된 속성의 유사성 정도를 끌어냅니다. 대제품의 출현 가능성이 있을 때 추가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는 속성이나 결과를 방해하거나 촉진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친근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브랜드를 시용 구매하거나 브랜드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브랜드가 선택 집합에 있거나 없는지와 이유를 응답자에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는지, 특정 브랜드 사용으로 무엇을 얻는지를 알아냅니다. 특정 브랜드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유와 적합하지 않은 부정적인 이유를 끌어내고 세분 시장을 확인합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이 책은 김희찬과 르네 마버안이 저술한 책인데 대한상품은 대제품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형태는 달라도 동일한 기능이나 핵심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과
레스토랑은 물리적 특성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저녁 외출을 즐긴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환 상품이 되는 것이죠. 즉, 동일한 시간대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제품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제품을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대환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마케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고객 욕구 조사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떠한 차이를 설명한다 할 때 차별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케팅에서는 각 집단별로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교육이 높은 사람과 교육이 낮은 사람,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집단별 차이에 의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이나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제품을, 특정한 브랜드를 설명드리는 것은 특정한 제품과는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용의 설명을 위해서 특정한 제품, 특정한 브랜드를 언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포착하는가, 그 포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재적 욕구 포착의 의미는 통찰력을 창출하고 숨겨진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숨겨진 욕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수집할 때 방법의 결합적 사용은 두 가지 이유에서 주로 권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숨겨진 욕구를 포착할 기회가 증가하고 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향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욕구를 분류하는 것은 바로 숨겨진 욕구를 포착할 기회를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객 욕구와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은 조사에 관여된 고객의 수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수가 많고 또 모집단을 대표할 수는 표본일수록 고객의 욕구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고객 욕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조사 방법의 사용과 적절한 응답자가 필요합니다. 즉,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을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이 되겠죠. 숨겨진 욕구를 포착하는 방법은 체계적 관찰법, 맥락적 면접법, 감정이입 구축법, 감정이입 선도 사용자와 같은 민족지학 조사법이나 개인적 경험, 친구, 친척과 전문가 활용, 고객 좌절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족지학은 민족학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기록하는 학문으로 한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 주로 미개의 민족이나 토착인의 문화, 사회, 조직, 생활 양식 따위를 실지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을 민족학이라고 합니다. 이에서 유래한 민족지학 관찰조사법은 주로 고객을 감정이입해서 고객 욕구를 탐구하는 방법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욕구를 탐색할 뿐만 아니라 고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용어로는 감정이입 설계이지만 주로 민족지학 조사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어떻든 간에 고객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숨겨진 욕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기능팀은 많은 시간을 고객의 환경에서 보내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맥락에 집중하는 것은 민속지학 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죠. 또 다른 특징은 현상을 관찰해서 결과를 얻는 귀납적이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실제 기본적인 고객 욕구의 가설은 마지막에 생성되고 질의는 광범위하게 시작하나 반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반복할 때마다 범위를 좁힙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과제는 특히 다량의 질적 자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것이겠죠. 필수적인 훈련이 완전히 민속지학 조사를 수행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체계적 관찰법, 맥락적 면접법, 감정이 구축법을 구성하는 민속지학 조사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관찰법은 고객들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이 방해받지 않고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고객을 관찰하는 것이죠. 즉,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체계적 관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하는 동안 관찰자는 다량의 원자료를 산출하는 고객 행동을 녹화하는 것이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가 행동에 대해 관찰받는 것을 고객들이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자료가 분석하기에 복잡하지만 이 방법은 숨겨진 욕구를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락적 면접법은 체계적 관찰법의 실제적인 보완으로 관찰과 녹화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녹화하는 방법이 바로 맥락적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문서 기록과 녹화로 구성되어 자료량이 크지만 녹화보다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해 고객 환경 안에서 수행하는 면접법이 되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조사자에게 매우 귀중한 암묵적 지식을 드러내 보이도록 함으로써 조사자는 고객이 어떤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면접법은 항상 두 조사자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준구조화된 면접 질문으로 한 사람은 면접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록을 하는 것이죠. 면접 지침은 행동과 관련된 주요 질문으로 신중하게 계획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익 구축법은 조사자나 개발자가 실제로 고객에 대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을 하는 것이죠. 즉 조사자가 고객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역지사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숨겨진 욕구를 확인하는 성공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황을 자신의 신체로 체험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를 설계할 때 제품 설계자들은 자동차 안으로 기어 들어갈 때 연장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탐지하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입음으로써 행동이 느린 사람들이 자동차 사용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정이입 선도 사용자법은 잠재적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품 설계자나 고객이 선도 사용자가 돼서 제품을 직접 경험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품 사용 환경을 바꾸어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수행하는 것이죠. 사용자가 직접 제품 경험을 통해서 혁신적인 신제품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면접법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잠재적 욕구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실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필요로 하고 일반 사용자를 선도 사용자로 변환해야 하는 점이죠. 개인적 관찰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발명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옵니다. 개인적 경험, 친구, 친척과 전문가 활용이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듣고 고객 좌절 등을 직접적으로 생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많은 사업 기회를 찾은 사례가 많이 있죠. 많은 제품과 기업은 기업가가 경험한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사업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민들레 영토의 창업자인 지승용 대표는 마음 놓고 쉴 문화공간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은 사업 아이디어로서 훌륭한 원천이 되죠. 시장 기회를 평가할 때 중요한 점은 기술 확산이 되겠습니다. 욕구가 많은 고객 집단이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해결안을 수용하는 데는 각자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과 조기 수용자나 조기 다수자로부터 격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커피숍의 창업자는 커피값이 비싸다는 것을 파악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저렴한 커피를 마실 수 없을까? 그러한 의도에서 회사를 창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훌륭한 사업의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죠. 페덱스가 미국 경제 전문 포춘지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물류업계 중에서는 인류죠. 페덱스의 창립자인 프레드 스미스는 편지가 하루 안에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스타벅스 회장인 하워드 실츠는 유럽풍 카페가 미국에 없는 이유를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커피 제품만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국적인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재즈 음악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감성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실츠는 원래 스타벅스의 마케팅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창업자 2명이 있었고 하워드 실츠까지 포함해서 회사 직원이 3명이었었죠. 그 회사를 인수해서 오늘날의 스타벅스로 변환하게 된 것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스타벅스의 영업 방식의 변경이었습니다. 친구, 친척이나 증거 집단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지와 구매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자가 최첨단 제품을 구매하는 친구를 찾고 그들이 무엇을 구매 요소에서 고려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 컨설턴트, 미래학자 등은 틈새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경험과 정보가 풍부하고 항상 새로운 정보에 정통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한 기회의 발견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제품 사용 중에 작동이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상하는 좌절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좌절을 이해하면 바로 기회가 되죠.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좌절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반복 구매를 기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사를 비판하는 경향이 큽니다. 기업은 이를 토대로 고객 서비스와 제품 설계를 개선해서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소비자 좌절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불량 서비스로부터 해결안을 도출해서 자신의 사업에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겪은 불편, 불만이나 분노를 자신의 고객도 동일하게 느끼는지를 고객에게 묻고 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동일한 실수를 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자신의 사업에서 현실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공통적인 좌절을 확인하고 고객이 동일한 좌절이나 불만을 경험하지 않도록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해결안은 각 상황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